챕터 1 완벽한 가정의 균열. 2024년 가을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 위치한 고급 주택가. 이곳에 사는 박 회장, 박철민 58세 가족은 겉보기에 완벽했습니다. 박 회장은 대한건설의 창업주로 30년간 회사를 키워온 자수성 가형 인물이었어요. 특히 해외 진출에 적극적이어서 중동 지역에서 큰 성공을 거두고 있었죠. 부인 김미숙 55세는 전형적인 재벌가 안주인이었습니다. 자선단체 활동을 하며 사교계에서 명망이 높았고 특히 직감이 예리하기로 유명했어요. 친구들은 늘 이렇게 말했죠. 미숙이는 사람 보는 눈이 있어. 한 번 찍으면 틀린 적이 없어. 그리고 외아들 박준호 32세.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하버드 MBA까지 마친 엘리트였습니다. 하지만 성격은 아버지와 정반대로 온화하고 착했어요. 준호야, 너 요즘 좀 이상해 보여. 김미숙은 아들의 변화를 가장 먼저 눈치챘습니다. 평소 일에만 몰두하던 준호가 갑자기 산책을 나간다고 하고 휴대폰을 들여다보며 미소 짓는 모습이 낯설었거든요. 혹시 여자친구라도 생겼니? 엄마, 그런 건 아니고. 그냥 운동 좀 하려고. 준호는 거짓말을 잘 못하는 성격이었어요. 김미숙은 확신했습니다. 분명 여자가 생겼구나. 하지만 아들이 비밀로 하고 싶어 하니 더 이상 묻지 않았죠. 대신 마음 한구석에 미묘한 불안감이 자리 잡았습니다. 바로 그 시기 박 회장에게 두바이 지사장 발령이 떨어졌습니다. 여보, 두바이로 가야 해. 새로운 프로젝트 때문에 최소 2년은 있어야 할 것 같아. 김미숙은 서운했지만 남편의 일을 이해했습니다. 그럼 나도 같이 갈까? 아니야. 준호 결혼 준비도 해야 하고 당신은 여기 있는 게 좋겠어. 박 회장은 왜인지 부인이 두바이에 오는 것을 극구 말렸습니다. 김미숙은 이상했지만 더 이상 따지지 않았어요. 챕터 2 운명적 만남의 이면. 2024년 4월 어느 봄날 한강공원 반포지구. 준호는 평소처럼 반려견 골든 리트리버 맥스와 산책을 나왔습니다. 그런데 평소 앉던 벤치에 누군가 앉아서 울고 있었어요. 괜찮으세요? 고개를 든 여성은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긴 머리에 큰 눈, 모델 같은 몸매의 소영이었죠. 아니에요. 그냥 좀 속상한 일이 있어서요. 준호는 본능적으로 이 여성을 위로하고 싶었습니다. 혹시 괜찮으시면 커피라도 한잔 하실래요? 소영, 이소영, 28세의 인생은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부산에서 태어난 그녀는 어릴 때 아버지를 잃고 어머니와 단둘이 살았어요. 어머니는 식당에서 일하며 소영을 키웠지만 소영이 고등학교 2학년일 때 갑작스럽게 돌아가셨습니다. 천애고아가 된 소영은 서울로 올라와 온갖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계를 유지했죠. 편의점, 카페 그리고 강남의 고급 클럽까지. 언니, 여기서 일하면 돈 많이 벌 수 있어. 그냥 술 따라주고 대화만 하면 돼. 2021년 23세의 소영은 생존을 위해 라벤더라는 고급 클럽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해 가을 박 회장은 중요한 거래처 접대를 위해 라벤더를 찾았습니다. 사장님, 오늘 새로 온 친구 소개해드릴까요? 소영은 다른 여성들과 달랐습니다. 억지로 웃지 않았고 자연스러웠어요. 박 회장은 한눈에 끌렸죠. 학교는 다니고 있어? 아니요. 돈이 없어서. 뭘 공부하고 싶은데? 경영학이요. 나중에 제 사업을 하고 싶어요. 박 회장은 소영의 솔직함과 당당함에 매력을 느꼈습니다. 그날 밤 그는 큰 결정을 내렸어요. 소영아, 나와 계약할 생각 없어? 박 회장은 소영에게 제안했습니다. 압구정동 고급 아파트를 제공하고 생활비와 학비를 대주는 대신 자신의 파트너가 되어달라는 것이었죠. 조건이 뭔데요? 일주일에 2번 정도 만나고 내가 필요할 때 함께 해주면 돼. 다른 남자는 만나면 안 되고. 소영은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대안이 없었어요. 알겠어요. 대신 계약서를 써주세요. 박 회장은 소영의 당당함에 더욱 매력을 느꼈습니다. 두 사람의 특별한 관계가 시작된 것이죠. 2021년부터 2024년까지 박 회장과 소영은 비밀스러운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박 회장은 주 2회 소영의 아파트를 방문했고 소영은 각종 모임에 박 회장의 파트너로 동행했어요.
물론 회사 사람들은 모두 비서라고 알고 있었죠. 소영도 약속을 잘 지켰습니다. 다른 남자를 만나지 않았고 박 회장이 원할 때마다 함께 해줬어요. 그 대가로 명품백, 보석, 해외여행 등을 선물 받았죠. 하지만 소영은 늘 불안했습니다. 오빠, 우리 관계가 언제까지 갈 수 있을까요? 왜 그런 생각을 해? 지금 좋잖아. 하지만 오빠에게는 가족이 있잖아요. 박 회장은 소영을 진심으로 아꼈지만 가족을 버릴 생각은 없었습니다. 소영도 그걸 알고 있었어요. 챕터 3 두바이 발령과 이별 통보. 2024년 3월 박 회장은 소영에게 충격적인 소식을 전했습니다. 소영아, 내가 두바이로 가게 됐어. 얼마나 가시는데요? 최소 2년 길면 5년도 될 수 있어. 소영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럼 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박 회장은 미안해했지만 현실적이었습니다. 아파트는 내 명의로 넘겨줄게. 그리고 당분간 생활할 수 있을 만큼 돈도 줄 테니까. 그게 다예요? 소영아, 우리 처음부터 이런 관계였잖아. 영원할 거라고 약속한 적 없어. 소영은 처음으로 박 회장 앞에서 울었습니다. 3년 동안 단 한 번도 울지 않았던 그녀가 말이에요. 아파트로 돌아온 소영은 거울 앞에서 자신을 바라봤습니다. 28살. 이제 뭘 하지? 그녀에게는 특별한 스펙도 학벌도 인맥도 없었습니다. 있는 거라곤 아름다운 외모와 3년 동안 상류층과 어울리며 배운 품격뿐이었죠. 다시 클럽으로 돌아가야 하나? 아니면 소영은 거울 속 자신에게 다짐했습니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야. 반드시 성공해야 해. 소영은 박 회장과의 3년을 헛되이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의 생활 패턴, 가족 관계, 사업 현황까지 모든 걸 파악하고 있었어요. 특히 아들 준호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매주 토요일 오후 3시 한강공원 반포지구에서 강아지 산책. 혼자 사는 것 같고 여자친구 없음. 성격 온화, 동물 애호가. 소영은 박 회장이 무심코 했던 이야기들을 모두 기억하고 있었던 것이죠. 아들 녀석이 32살이 되도록 여자친구 하나 제대로 못 사귀어서 걱정이야. 너무 순진해서 탈이지. 챕터 4 계산된 우연. 한강에서의 우연한 만남. 2024년 4월 첫째 주 토요일 오후 3시 정확히. 소영은 준호가 나타나는 벤치에 미리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박 회장이 두바이로 떠나는 날이 확정되었다는 소식을 받고 진짜 눈물을 흘렸어요. 계산된 만남이었지만 감정은 진짜였습니다. 괜찮으세요? 예상대로 준호가 다가왔습니다. 소영은 고개를 들며 놀란 척했어요. 아, 죄송해요. 괜찮아요. 저기, 혹시 휴지 필요하세요? 준호는 정말 다정했습니다. 소영은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지는 걸 느꼈어요. 그 후 소영은 매주 토요일 같은 시간에 한강을 나왔습니다. 우연을 가장한 만남이 계속됐죠. 또 만났네요. 정말 우연이네요. 여기 자주 오세요? 두 번째 만남에서 준호는 커피를 제안했고 세 번째 만남에서는 산책을 함께 했어요. 소영은 준호의 순수함에 점점 마음을 열어갔습니다. 강아지 이름이 뭐예요? 맥스예요. 5살 됐어요. 와, 정말 예쁘네요. 저도 강아지 키우고 싶었는데. 왜 안 키우세요? 혼자 살아서. 외로울 것 같아서요. 준호는 소영의 슬픈 표정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 여성에게 무슨 일이 있었을까? 소영은 준호에게 절반은 거짓, 절반은 진실인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셔서 혼자 살고 있어요. 지금은 작은 회사에서 비서 일을 하고 있고요. 힘드셨겠어요. 그래도 이제 괜찮아요. 좋은 사람들 만나서. 소영이 좋은 사람들이라고 할 때 준호는 직장 동료들을 떠올렸지만 실제로는 박 회장을 의미하는 것이었죠. 한 달 만에 두 사람은 연인이 되었습니다. 준호는 소영의 과거를 궁금해했지만 깊이 파고들지 않았어요. 소영이 힘들어할까 봐서였죠. 소영아, 우리 부모님께 인사드리러 갈까? 벌써요? 너무 빠른 거 아니에요? 아니야. 나 정말 진지해. 너랑 결혼하고 싶어. 소영은 당황했습니다. 예상보다 일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었거든요. 준호 오빠, 저한테는 말씀드려야 할 과거가 있어요.
무슨 과거? 소영은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예전에 만난 사람이 있었어요. 나이 많은 분이었는데. 응, 그래서? 그분이 혹시 오빠 아버지실 수도 있어요. 준호는 충격받았지만 생각해보니 모든 게 맞아떨어졌습니다. 소영이 사는 압구정 아파트, 명품 가방들, 여유로운 생활. 그리고 아버지가 최근 두바이 발령을 자청한 이유까지. 그럼 아빠가 네. 하지만 이미 끝난 관계예요. 오빠를 만나기 전에 완전히 정리했어요. 준호는 며칠 동안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결론은 의외였어요. 상관없어. 과거는 과거야. 사실 준호에게는 숨겨진 마음이 있었습니다. 평생 완벽한 아버지의 그림자에서 살아온 그였는데 처음으로 아버지를 이길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챕터 5 결혼 준비와 숨겨진 진실. 준호는 소영을 데리고 어머니 김미숙을 만나러 갔습니다. 어머니 소개할 사람이 있어요. 김미숙은 소영을 보는 순간 묘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왜 이렇게 익숙한 느낌이지? 안녕하세요, 어머니. 이소영이라고 합니다. 소영은 완벽한 며느리 연기를 했습니다. 3년간 박 회장과 어울리며 배운 상류층 매너가 몸에 배어 있었거든요. 어머, 정말 예쁘네요. 어떤 일 하세요? 작은 무역회사에서 비서 일을 하고 있어요. 김미숙은 소영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예의 바르고 단정했거든요. 하지만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었어요. 근데 왜 자꾸 우리 남편 사진을 보는 거지? 거실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을 보며 소영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던 것입니다. 두바이에 있던 박 회장은 아들의 결혼 소식을 듣고 불안해했습니다. 준호가 누구랑 결혼한다고? 이소영이라는 여자분이에요. 정말 예쁘고 착하더라고요. 전화 너머 김미숙의 목소리를 들으며 박 회장은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설마 그 소영이? 하지만 확인할 방법이 없었어요. 사진을 보내달라고 하기에는 너무 의심스러웠죠. 결혼식 날짜는 언제로 잡았어? 10월 둘째 주요. 당신도 꼭 와야 해요. 박 회장은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과연 자신의 예상이 맞는지 확인하려면 한국에 가야 했거든요. 결혼 준비 과정에서 이상한 일들이 계속 일어났습니다. 웨딩드레스를 고를 때 이거 어때요? 소영이 고른 드레스는 하필 박 회장이 예전에 너에게 어울릴 것 같다고 했던 스타일이었습니다. 신혼집을 구할 때 여기는 어때요? 소영이 제안한 동네는 하필 박 회장이 소영과 자주 데이트했던 청담동이었어요. 김미숙은 점점 이상함을 느꼈지만 정확히 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준호는 겉으로는 행복해 보였지만 내심 복잡했습니다. 친구와의 술자리에서 야, 너 진짜 괜찮은 거야? 아버지 여자랑 결혼하는 게? 이미 끝난 관계라고 했잖아. 그리고 솔직히 좀 짜릿해. 뭐가? 평생 아버지한테 밀렸는데 처음으로 아버지가 가진 걸 내가 가지게 되는 거야. 친구는 경악했습니다. 야, 그건 복수가 아니라 사랑이어야 하는 거 아니야? 물론 소영이를 사랑해. 하지만 이런 기분도 나쁘지 않다고. 결혼식을 한 달 앞두고 소영은 마지막 정리를 했습니다. 박 회장과의 추억이 담긴 물건들을 모두 정리했어요. 하지만 하나만은 남겨뒀습니다. 박 회장이 준 목걸이였죠. 이것만은 추억으로 남겨둬야지. 그리고 거울 앞에서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이소영, 이제 정말 새로운 인생이야. 준호 오빠를 진심으로 사랑하자.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박 회장에 대한 그리움이 남아 있었습니다. 챕터 6 운명의 결혼식. 결혼식 3일 전 박 회장이 두바이에서 급히 돌아왔습니다. 여보, 왜 이렇게 일찍 와? 결혼식은 토요일인데. 미리 와서 준비 좀 도와주려고. 사실 박 회장은 불안해서 견딜 수 없었습니다. 혹시 자신의 예상이 맞다면 며느리 사진 좀 보여줘. 왜? 결혼식 날 보면 되잖아. 그냥 궁금해서. 김미숙은 휴대폰에서 소영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박 회장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역시 소영이구나. 2024년 10월 12일 토요일 오후 2시. 웨딩홀은 화려했고 하객들로 가득했습니다. 박 회장은 턱시도를 입고 있었지만 얼굴이 창백했어요. 신부 대기실에서 소영도 마찬가지로 긴장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오빠를 만나게 될 텐데 어떤 표정을 지어야 할까? 이제 신랑 신부 입장하겠습니다. 준호가 먼저 입장했고 이어서 소영이 아버지 대신 삼촌과 함께 입장했습니다. 박 회장은 소영을 보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3년 동안 함께했던 여성이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고 자신의 아들과 결혼하는 모습이었으니까요. 소영도 박 회장을 발견했습니다. 눈이 마주친 순간 두 사람 모두 얼어붙었어요. 김미숙은 두 사람의 시선 교환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뭔가 이상해. 저 둘이 서로를 아는 것 같은데? 신랑 박준호, 신부 이소영을 아내로 맞이하여 준호는 또렷한 목소리로 서약했습니다. 하지만 소영은 목소리가 떨렸어요. 신부 이소영, 신랑 박준호를 남편으로 맞이하여 소영이 서약할 때 박 회장은 주먹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김미숙은 이 모든 장면을 예리하게 관찰하고 있었어요. 피로연이 시작되자 더욱 이상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소영이 박 회장에게 인사할 때 아버님 안녕하세요. 그래. 앞으로 잘 부탁해. 두 사람의 대화는 어색하고 부자연스러웠습니다. 처음 만나는 사이치곤 너무 긴장해 보였거든요. 더 이상한 건 소영이 박 회장의 취향을 너무 잘 안다는 것이었어요. 아버님 위스키 드실까요? 맥켈란 25년산 있는데. 내가 어떻게 그걸. 준호 오빠가 아버님이 좋아하신다고 해서요. 하지만 준호는 아버지의 위스키 취향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챕터 7 신혼생활과 숨겨진 긴장. 결혼 후 첫 번째 가족 모임에서 더욱 이상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소영아, 아버님 좋아하는 음식이 뭔지 알아? 갈비찜이요. 아니, 준호 오빠가 그러던데요. 하지만 준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는 그런 말 한 적 없는데? 박 회장과 소영은 서로 눈치를 주고받으며 위기를 모면했지만 김미숙의 의심은 더욱 깊어졌어요. 김미숙은 본격적인 탐정이 되었습니다. 며느리가 사는 신혼집을 방문했을 때 이상한 점들을 발견했어요. 소영아, 이 그림 정말 예쁘다. 어디서 샀어? 그냥 인터넷에서요. 하지만 그 그림은 박 회장이 자주 가던 갤러리에서만 파는 한정품이었습니다. 김미숙이 예전에 함께 가서 봤던 작품이었거든요. 이상해. 어떻게 똑같은 그림이 있지? 두바이에서 돌아온 박 회장은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내가 뭘 한 거지? 아들의 결혼을 축하해야 하는 아버지가 며느리의 과거 연인이라니. 더군다나 그 관계가 스폰서 관계였다는 게 더욱 죄책감을 느끼게 했어요. 소영이도 이제 행복했으면 좋겠는데. 하지만 동시에 질투심도 느꼈습니다. 3년 동안 자신의 것이었던 여성이 이제 아들의 것이 되었으니까요. 전화 통화. 여보, 신혼집 마련은 됐어? 응, 준호가 알아서 했어. 압구정동에 괜찮은 곳으로. 어디? 레미안. 어디더라? 소영이가 추천해준 곳이래. 박 회장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곳은 바로 소영이 살던 아파트 바로 앞 단지였거든요. 소영은 새로운 정체성에 적응하려 노력했습니다. 준호에게는 완벽한 아내가 되려고 했어요. 요리를 배우고 집안일을 하고 준호의 친구들과도 잘 어울렸죠. 하지만 가끔 박 회장 생각이 날 때면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오빠는 지금 뭘 하고 있을까? 소영의 휴대폰에는 아직도 박 회장의 번호가 저장되어 있었어요. 회장님이라는 이름으로. 준호도 소영의 변화를 느꼈습니다. 소영아, 너 요즘 좀 이상해. 뭐가요? 가끔 멍하니 있을 때가 있어. 무슨 생각하는 거야?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느라. 준호는 소영이 뭔가 숨기고 있다는 걸 알았지만 추궁하지 않았어요. 자신도 숨기고 있는 게 있었거든요. 결혼 3개월 후 첫 번째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소영의 휴대폰에 갑자기 메시지가 왔어요. 소영아, 잘 지내지? 마이너스 박 회장. 소영은 당황해서 휴대폰을 떨어뜨렸고 마침 옆에 있던 준호가 메시지를 봤습니다. 이게 뭐야? 준호 오빠. 설명할게요. 아빠가 왜 너한테 개인적으로 연락해? 소영은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냥 안부 인사인 것 같아요. 하지만 준호는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어요. 챕터 9 박 회장의 귀국과 폭풍 전야. 박 회장이 긴급히 한국에 돌아왔습니다.
공항에서 바로 준호를 만났어요. 준호야. 아빠. 두 사람은 처음으로 진솔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너 정말 다 알고 결혼한 거야? 네. 왜? 준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소영이를 사랑하니까요. 그리고 아빠가 버린 사람을 제가 소중히 하고 싶었어요. 박 회장은 아들의 말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준호야, 미안하다. 사과는 엄마한테 하세요. 그날 밤 박 회장은 소영에게 연락했습니다. 만날 수 있어? 회장님, 이제 그러시면 안 되죠. 마지막으로 한 번만 정리하고 싶은 말이 있어. 소영은 고민 끝에 만나기로 했습니다. 카페에서 만난 두 사람은 어색했어요. 소영아, 너 행복해? 네. 준호 오빠가 잘해줘요. 그럼 됐다. 미안해, 그때 너를 혼자 두고 떠나서. 괜찮아요. 오히려 고마워요. 덕분에 더 좋은 사람 만났잖아요. 박 회장은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이 만남을 누군가 목격했습니다. 김미숙의 친구였어요. 당신들 아직도 만나고 있었어? 김미숙은 집으로 돌아와 박 회장과 소영을 따져 물었습니다. 미숙아, 그냥 정리하려고. 정리? 30년 결혼 생활을 정리하자는 거야? 소영도 당당하게 맞섰습니다. 어머니, 저희는 아무 잘못 안 했어요. 그냥 과거 인사를 나눈 것뿐이에요. 인사? 남의 남편과 3년 동안 스폰서 관계를 유지한 게 인사야? 그날 밤 박 회장 가족은 심각한 위기를 맞았습니다. 김미숙 이혼하자. 더 이상 못 참겠어. 박 회장 미숙아 진정해. 이미 끝난 일이라고. 준호 엄마 아빠 제발 저 때문에 싸우지 마세요. 소영 제가 나가면 되죠. 준호 오빠만 행복하면. 하지만 준호는 소영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안 돼. 우리는 아무 잘못 없어. 김미숙은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변호사님, 제 며느리를 상간녀로 고소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불륜 관계가 증명되면 위자료를 받을 수 있어요. 얼마나 받을 수 있죠? 스폰서 관계였다면 상당한 금액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법정에서 도덕적 비난을 받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김미숙은 복수를 다짐했습니다. 챕터 10 전면전의 시작. 김미숙은 소영에게 최후 통첩을 보냈습니다. 일주일 안에 이혼해. 안 그러면 모든 걸 까발리겠어. 상간녀로 고소할 거야. 하지만 소영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어머니, 협박죄와 상해죄로 고소하겠습니다. 뭐라고? 저에게 정신적 피해를 주시고 협박하시는 건 명백한 범죄 행위예요. 소영은 이미 변호사를 선임해 놓고 있었습니다. 양측 변호사들이 나서면서 상황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김미숙 측 변호사는 말했습니다. 불륜 관계는 명백하고 특히 스폰서 관계는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행위입니다. 높은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어요. 소영 측 변호사는 말했습니다. 하지만 협박과 상해죄도 명백합니다. 시어머니의 행위도 처벌받을 수 있어요. 준호는 두 여자 사이에서 괴로워했습니다. 나 때문에 모든 사람이 힘들어하고 있어. 친구들에게 조언을 구했어요. 야, 너 정말 괜찮은 거야? 이렇게 복잡한 관계를. 모르겠어. 소영이를 사랑하는 건 확실한데 가족이 무너지는 건 원하지 않았어. 그럼 어떻게 할 거야? 아직 모르겠어. 박 회장은 두바이에서 사임서를 제출했습니다. 한국에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회장님, 갑자기 왜요? 가족 문제가 생겨서요. 박 회장은 모든 책임을 지기로 결심했습니다. 자신이 만든 문제니까 자신이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챕터 11 숨겨진 진실들. 소영의 집을 정리하던 중 준호는 우연히 소영의 일기장을 발견했습니다. 2024년 3월 15일. 오빠가 두바이로 간다고 했다. 3년이 끝나는구나. 무서워. 이제 뭘 하며 살아야 할까? 2024년 4월 2일. 한강에서 준호라는 남자를 만났다. 오빠 아들이다. 운명일까, 우연일까? 2024년 4월 20일. 준호 오빠가 너무 착하다. 처음으로 진짜 사랑받는 기분이야. 하지만 죄책감도 든다. 2024년 6월 10일. 결혼하기로 했다.
준호 오빠에게 모든 걸 말해야 할까? 아니면 묻어두어야 할까? 준호는 일기를 읽으며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소영의 진심도 느껴졌지만 계산적인 면도 보였거든요. 박 회장이 한국에 돌아와 김미숙과 마주 앉았습니다. 미숙아, 내가 모든 걸 말할게. 박 회장은 소영과의 관계를 자세히 설명했어요. 처음엔 그냥 도움을 주려던 거였어. 그런데 자꾸 만나다 보니 3년 동안이나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 끝나는 거야? 우리 아들이 당신 여자와 결혼한 걸? 김미숙의 분노는 하늘을 찔렀습니다. 사실 소영에게는 더 깊은 비밀이 있었습니다. 박 회장과 만나기 전 소영은 정말 힘든 시기를 보냈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연고도 없이 서울에 올라와 원룸에서 라면으로 연명하며 살았습니다. 여러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다가 결국 클럽에서 일하게 된 것이죠. 언니, 여기서 일하면 하루에 30만 원은 벌 수 있어. 하지만 소영은 선을 지켰습니다. 술만 따라주고 대화만 했어요. 그런 소영의 모습에 박 회장이 매력을 느꼈던 것이죠. 너는 다른 애들과 달라. 뭐가 다른데요? 진짜 같아. 가식이 없어. 준호에게도 깊은 상처가 있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완벽한 아버지의 그림자에서 살아왔거든요. 성적도 외모도 능력도 모든 면에서 비교당하며 자랐어요. 준호야, 왜 아버지처럼 못하니? 아버지 보고 배워라. 역시 아버지 아들이야. 준호는 평생 자신만의 정체성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런 그에게 소영과의 관계는 처음으로 아버지를 이길 수 있는 기회였어요. 대학 친구와의 대화. 야, 솔직히 말해봐. 너 복수하려고 결혼한 거 아니야? 복수라고 하기엔. 하지만 부정할 수는 없어. 그럼 소영이는 어떻게 생각해? 진심으로 사랑해. 하지만 동시에 아빠를 이겼다는 기분도 들어. 챕터 12 폭풍의 중심. 박 회장이 돌아온 후 가족 전체가 모인 첫 번째 자리였습니다. 거실 분위기는 얼어붙었어요. 김미숙은 남편과 며느리를 번갈아 쳐다보며 분노를 참고 있었고 박 회장은 죄책감에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소영은 의외로 담담했고 준호만 중간에서 어쩔 줄 몰라 했어요. 자, 이제 솔직하게 이야기하자. 김미숙이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들 관계가 언제부터 시작된 거야? 박 회장 2021년 10월부터. 어떤 관계였어? 소영 스폰서 관계였어요. 부정하지 않겠어요. 김미숙 스폰서? 좋게 말하네. 원조 교제 아니야? 소영의 표정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어머니,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 돼요. 박 회장. 모든 책임은 내게 있어. 소영이는 피해자야. 김미숙. 피해자? 우리 아들을 유혹해서 결혼한 게 피해자야? 준호. 엄마, 소영이는 저를 유혹한 게 아니에요. 제가 먼저 좋아했어요. 소영. 저는 준호 오빠를 진심으로 사랑해요. 과거는 과거일 뿐이에요. 소문은 삽시간에 퍼졌습니다. 박 회장 집에 무슨 일 생겼나 봐. 요즘 집에서 큰 소리가 자주 들려. 며느리가 좀 이상하다더라. 너무 예쁘고 젊어서 수상하다고 했잖아. 김미숙은 사교계에서의 체면도 신경 쓰였습니다. 이 소문이 퍼지면 우리 가족 명예는 어떻게 되는 거야? 소영의 과거가 알려지면서 예전 클럽 동료들도 나타났습니다. 언니, 진짜 대박이다. 손님이랑 결혼한 거야? 그것도 아들이랑? 소영은 과거 동료들의 연락을 모두 차단했지만 이미 소문은 퍼진 후였어요. 준호가 다니는 회사에서도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박 과장, 부인이 정말 미인이더만. 어디서 만났어? 그냥. 우연히. 근데 소문이 좀 이상하던데? 준호는 회사에서도 위축되기 시작했어요. 평생 자랑스러워했던 가족 배경이 이제는 짐이 되었습니다. 챕터 13 전쟁의 서막. 김미숙은 본격적인 전쟁을 준비했습니다. 먼저 유능한 변호사를 선임했어요. 변호사님, 상간녀 소송에서 이길 수 있을까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3년간의 스폰서 관계, 아파트 제공, 금품 수수 등 증거가 명확하거든요. 위자료는 얼마나? 보통 1억에서 3억 사이인데 이 케이스는 특수한 상황이라 더 높을 수도 있어요. 김미숙은 결심했습니다. 최대한 높게 받아주세요.
소영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변호사님, 시어머니가 저를 협박하고 있어요. 어떤 식으로요? 이혼하지 않으면 과거를 까발리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상간녀로 고소하겠다고 협박했고요. 그럼 협박죄와 상해죄로 맞고소할 수 있어요. 소영은 3년간 박 회장과 지내며 법적 지식도 어느 정도 쌓아놨습니다. 결코 만만한 상대가 아니었어요. 준호는 점점 분열되어 갔습니다. 아내를 사랑하지만 어머니도 소중했고 아버지에 대한 복잡한 감정도 있었거든요. 소영아, 우리 그냥 이혼할까? 왜요? 오빠가 저를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해. 하지만 우리 때문에 가족이 망가지고 있어. 오빠, 저는 싸울 거예요. 제 행복을 포기할 수 없어요. 소영의 눈에는 강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박 회장은 모든 걸 정리하려고 했습니다. 미수가, 내가 회사 지분 절반을 너한테 넘겨줄게. 그러니까 소영이는 그냥 돈으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야. 소영아, 내가 원하는 만큼 위자료를 줄게. 그러니까 준호와 이혼해줘. 안 돼요. 저는 준호 오빠를 사랑해요. 박 회장의 모든 시도는 실패했습니다. 결국 이 사건은 언론의 관심을 끌기 시작했어요. 재벌가 며느리 스캔들. 아버지와 아들이 같은 여자를. 김미숙은 더욱 절망했습니다. 이제 온 나라가 자신의 가족사를 알게 될 판이었어요. 챕터 14 폭로와 반격. 기자들이 박 회장 집 앞에 몰려들었습니다. 박 회장님, 며느리와의 과거 관계에 대해 한 말씀 해주세요. 준호 씨, 아버지의 전 연인과 결혼한 기분이 어떠신가요? 가족들은 집에 틀어박혀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김미숙, 이게 다 당신들 때문이야. 소영 어머니, 저희가 언론에 알린 게 아니에요. 준호 이제 어떻게 하지? 참다 폭발한 김미숙은 소영에게 소리쳤습니다. 너 같은 년이 우리 집에 어떻게 들어와? 당장 나가. 어머니, 진정하세요. 진정하라고? 30년 결혼 생활을 파탄낸 년한테 진정하라고. 김미숙은 소영의 뺨을 때리려 했지만 소영이 손목을 잡았어요. 어머니, 폭력은 안 돼요. 나, 2년이 어딜 감히. 이 과정에서 김미숙의 손목이 삐었습니다. 소영은 즉시 병원에 가서 김미숙의 손목 상태를 확인했어요. 2주 진단이 나왔네요. 변호사에게 연락 상해죄가 성립될 것 같아요. 좋습니다. 협박죄와 함께 고소장을 준비하겠습니다. 준호는 더 이상 방관할 수 없었습니다. 엄마, 소영아, 그만해. 준호야, 너는 어느 편이야? 저는 가족 모두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그럼 이혼해. 그게 가족이 행복한 길이야. 안 돼요. 저는 소영이 없으면 살 수 없어요. 준호의 고백에 모두가 놀랐습니다. 평소 조용했던 그가 이렇게 강하게 자신의 의견을 표현한 적이 없었거든요. 박 회장은 아들과 단둘이 대화했습니다. 준호야, 아빠가 정말 미안하다. 아빠, 저는 아빠를 원망하지 않아요. 그럼, 하지만 이제 제 선택을 인정해 주세요. 저는 소영이와 함께 살고 싶어요. 박 회장은 아들의 의지를 확인했습니다. 알겠다. 아빠가 책임질게. 양측 모두 법정 공방을 준비했습니다. 김미숙 측. 마이너스 불륜 관계 증명 자료 아파트 등기부, 카드 사용 내역, 목격자 진술. 마이너스 정신적 피해 입증 자료. 마이너스 가정 파탄 관련 증거. 소영 측. 마이너스 협박 관련 녹음 파일. 마이너스 상해 진단서. 마이너스 정당한 결혼 관계 입증 자료. 이 사건은 온라인에서 뜨거운 이슈가 되었습니다. 며느리가 시아버지 전 연인이라니. 아들도 알고 결혼했다고. 세상에 이런 일이. 그런데 누가 더 나쁜 거야? 댓글들은 찬반으로 나뉘었어요. 찬성파 사랑에는 나이가 없고 과거는 중요하지 않다. 반대파 도덕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챕터 15 법정 공방의 시작. 드디어 법정에 선 네 사람. 김미숙은 검은 정장을 입고 단호한 표정이었고 소영은 수수한 원피스를 입고 차분해 보였어요. 박 회장과 준호는 양복을 입고 있었지만 두 사람 모두 지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김미숙 측 변호사. 피고 이소영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3년간 박철민 씨와 부정한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특히 금전적 대가를 받고 관계를 유지한 것은 사회 통념상 용인될 수 없는 행위입니다. 소영 측 변호사. 원고 김미숙 씨는 며느리에게 협박과 폭력을 가했습니다. 또한 이미 종료된 과거 관계를 문제 삼아 정신적 피해를 가한 것은 명백한 불법 행위입니다. 재판에는 여러 증인들이 나왔습니다. 클럽 사장. 소영이는 품행이 단정했어요. 다른 일은 절대 안 했어요.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 박 회장님이 자주 오셨어요. 젊은 여자분과 함께. 준호의 친구. 준호는 소영 씨를 정말 사랑해요. 과거를 알고도 결혼을 선택했거든요. 소영이 증언대에 섰을 때 법정은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어려운 환경에서 자랐고 생존을 위해 선택할 수 있는 것이 많지 않았습니다. 박 회장님과의 관계는 분명 스폰서 관계였지만 서로 합의 하에 이루어진 것이었어요. 그리고 지금 남편 준호 씨는 제 과거를 모두 알고 계시고 그럼에도 저를 사랑해 주세요. 제가 그 사랑을 저버릴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준호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제가 소영을 사랑하는 것은 확실합니다. 과거 관계를 알고도 결혼을 선택한 이유는 뭡니까? 진정한 사랑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과거보다 현재와 미래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재판부는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습니다. 혹시 아버지에 대한 감정이 결혼 결정에 영향을 주지 않았습니까? 준호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사랑이 더 컸어요. 마지막으로 박 회장이 증언대에 섰습니다. 모든 책임은 제게 있습니다. 소영 씨와의 관계는 제가 일방적으로 제안한 것이고 그녀는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인 것입니다. 제 아들과의 결혼도 순수한 사랑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김미숙 측 변호사는 날카롭게 공격했어요. 그렇다면 왜 가족들에게 숨기셨습니까? 그리고 왜 아들의 결혼을 막지 않으셨습니까? 박 회장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챕터 16 숨겨진 진실의 폭로. 재판 중 소영의 일기장이 증거로 제출되었습니다. 2021년 11월 3일. 오빠가 따뜻하다. 돈 때문에 시작한 관계인데 자꾸 진심이 생긴다. 2022년 8월 15일. 오빠 가족 이야기를 들었다. 아들이 있다고 하는데 나와 비슷한 나이래. 괜히 궁금하다. 2023년 12월 25일. 크리스마스인데 혼자다. 오빠는 가족과 함께 있겠지. 나는 언제까지 이런 관계를 유지해야 할까? 2024년 4월 5일. 준호라는 남자를 만났다. 오빠 아들이다. 어떻게 해야 할까? 이대로 모른 척 할까 아니면 2024년 4월 20일. 준호 오빠가 정말 좋다.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보호받는 기분이야. 이게 진짜 사랑일까? 일기장을 읽은 김미숙은 경악했습니다. 계획적이었구나. 처음부터 우리 아들을 노린 거였어. 하지만 소영 측 변호사는 반박했어요. 일기장을 보시면 피고인이 진심으로 고민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계획적이었다면 이런 내용을 쓰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준호도 일기를 쓰고 있었습니다. 2024년 5월 10일. 소영이의 과거를 알았다. 충격적이지만 왜인지 더 끌린다. 2024년 7월 1일. 평생 아버지 그림자에서 살았는데 처음으로 아버지를 이긴 기분이다. 2024년 9월 5일. 소영이를 사랑하는 건 확실하다. 하지만 이 사랑에 다른 감정이 섞여 있다는 것도 부정할 수 없다. 재판부는 세 사람에게 각각 질문했습니다. 재판관 박철민 씨, 아들의 결혼을 진심으로 축복합니까? 박 회장. 복잡합니다. 재판관 준호 씨, 순수한 사랑이라고 확신합니까? 준호 사랑하는 건 확실하지만 다른 감정도 있었습니다. 재판관 이소영 씨, 현재 남편을 진심으로 사랑합니까? 소영, 네,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김미숙은 법정에서 오열했습니다. 30년을 함께 산 남편이 이런 배신을. 그리고 내가 그렇게 아꼈던 아들이. 아버지 여자와. 이게 가족이야? 이게 가정이야? 김미숙의 절규에 법정이 숙연해졌습니다. 박 회장이 마지막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재판장님, 저는 모든 책임을 지겠습니다. 소영 씨에게 위자료를 지급하고 아내에게도 합당한 보상을 하겠습니다.
하지만 제 아들의 결혼만은 인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이 마지막 진술을 했습니다. 저는 어려운 환경에서 자라며 많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박 회장님과의 관계도 처음엔 생존을 위한 선택이었어요. 하지만 준호 오빠를 만나면서 처음으로 진짜 사랑이 뭔지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과거를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그 모든 과정이 지금의 저를 만들었으니까요. 하지만 미래는 다를 거예요. 준호 오빠와 함께 새로운 인생을 살고 싶어요. 챕터 17 반전의 반전. 재판이 막바지에 이르렀을 때 예상치 못한 증인이 나타났습니다. 소영의 대학 동기 박지혜였어요. 재판장님, 저는 이소영과 대학을 함께 다녔습니다. 그런데 소영이는 3년 전부터 대학에 다시 다니기 시작했어요. 누구의 도움으로요? 박철민 씨의 후원으로요. 하지만 소영이는 정말 열심히 공부했어요. 박지혜의 증언으로 소영의 다른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소영이는 밤에는 박 회장님과 만나고 낮에는 대학에서 공부했어요. 성적도 상위권이었고 졸업 논문도 우수상을 받았거든요. 그리고 졸업 후에는 박 회장님과 관계를 정리하고 싶어 했어요. 이 증언으로 소영이 단순히 돈만 밝히는 여성이 아니라는 것이 증명되었어요. 또 다른 반전이 있었습니다. 준호의 대학 친구가 증언했어요. 준호는 작년부터 아버지와 갈등이 있었어요. 회사 경영 방침을 두고 자주 다퉜거든요. 그리고 소영 씨와 만나기 전부터 아버지를 이기고 싶다는 말을 자주 했어요. 이 증언으로 준호의 결혼에도 복잡한 동기가 있었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박 회장도 마지막 증언에서 놀라운 고백을 했어요. 사실, 저는 소영 씨를 정말 사랑했습니다. 법정이 술렁였습니다. 하지만 가족을 버릴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두바이로 떠나려 했던 거고요. 소영 씨와 아들의 결혼도 어떤 면에서는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적어도 소영 씨가 행복할 수 있을 테니까요. 김미숙은 마지막으로 재판부에게 호소했습니다. 재판장님, 저는 단순히 위자료를 받으려는 게 아닙니다. 제 가정이 파탄났어요. 30년 결혼 생활이 무너졌어요. 며느리를 미워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이런 관계는 정상이 아니에요. 제발 사회 정의를 바로 세워주세요. 챕터 18 최종 판결과 선택. 1심 재판부는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불륜 관계 인정. 위자료 이소영이 김미숙에게 8천만 원 지급. 협박죄 인정. 벌금 김미숙이 300만 원 벌금. 상해죄 무혐의 고의성 부족. 양측 모두 부분적으로 승리한 셈이네요. 하지만 아무도 만족스러워하지 않았어요. 양측 모두 항소를 준비했지만 이때 중재자가 나타났습니다. 준호의 외할아버지였어요. 얘들아, 이제 그만하자. 할아버지. 법정에서 이기고 져봤자 가족은 되돌아올 수 없어. 외할아버지는 지혜로운 분이었습니다. 미숙아, 너도 이제 놓아줘. 아들이 선택한 거야. 소영아, 너도 진심으로 사과해. 그래야 이 가족의 일원이 될 수 있어. 소영은 김미숙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저도 처음엔 계산적이었던 건 맞아요. 하지만 지금은 달라요. 준호 오빠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이 가족의 일원이 되고 싶어요. 과거의 저를 용서해 주세요. 김미숙은 소영의 진심을 느꼈습니다. 준호도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엄마, 아빠, 저도 사과할게요. 처음엔 아빠에 대한 복잡한 감정도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정말 소영이만 생각해요. 저희를 인정해 주세요. 박 회장은 큰 결단을 내렸습니다. 미숙아, 우리 이혼하자. 당신 말이 맞아. 이런 상황에서 계속 부부로 살 수는 없어. 하지만 준호와 소영이는 인정해 주자. 아이들에게는 새로운 시작이니까. 김미숙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30년이 이렇게 끝나는 거야? 2025년 가을 1년이 흘렀습니다. 박 회장과 김미숙은 이혼했고 각자의 삶을 살고 있어요. 김미숙은 자선 활동에 더욱 전념하며 새로운 삶을 찾았습니다. 박 회장은 회사에서 은퇴하고 조용히 살고 있어요. 준호와 소영은 여보, 병원 결과 나왔어. 뭐라고? 임신이야. 두 사람에게 새로운 생명이 찾아온 것입니다. 소영이 임신했다는 소식을 들은 김미숙은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손자가
생긴다고? 결국 김미숙은 소영에게 연락했습니다. 소영아, 몸은 괜찮아? 어머니, 이제 우리 손자 엄마가 되는 거잖아. 과거는 과거고, 앞으로 잘해보자. 박 회장은 준호에게 마지막 편지를 보냈어요. 아들아, 아빠가 정말 미안했다. 하지만 너는 아빠보다 훨씬 훌륭한 남자가 되었어. 소영이를 잘 돌봐줘. 그리고 행복하게 살아라. 아빠는 이제 너희들을 방해하지 않을게. 출산을 앞둔 어느 날 소영은 준호에게 마지막 비밀을 털어놓았습니다. 준호 오빠, 마지막으로 고백할 게 있어요. 뭐야? 처음에는 정말 계산적이었어요. 오빠를 이용하려고 했던 거 맞아요. 준호는 놀라지 않았어요. 알고 있었어. 하지만 상관없어. 지금 내가 나를 사랑한다는 걸 아니까. 그리고 나도. 처음엔 아빠에 대한 복잡한 감정이 있었어.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우리 참 복잡하게 시작했네. 그래도 지금은 행복해.